저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늦은 밤 시내버스 막차 운행을 마치려던 한기석은 마지막 정류장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차창 너머로 한 여자가 황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기석은 이미 출발 버튼에 손을 올리려던 참이었지만 비에 젖은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잠시 기다려주기로 했죠.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타서 교통카드를 찍었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기석은 습관처럼 백미러를 통해 승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핸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백미러 속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25년 전 화염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딸 예서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한기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보육원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화재. 불길 속에서 예서를 찾아 헤매던 기억.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핸들을 잡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다시 한번 여자를 바라봤어요. 예서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버스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백미러로 여자를 훔쳐봤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여자가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목을 쓸어내렸는데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목을 비췄습니다. 거기에 작은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기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목걸이, 아내 민지연이 직접 만든 3살배기 예서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작은 은빛 펜던트에 예서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목걸이. 한기석은 25년 동안 그 목걸이의 모양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목걸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한기석의 의식은 이미 2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서가 3살이던 그의 여름 민지연과 자신은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야 했어요.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겼죠. 마음이 찢어지는 결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예서야.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보육원에 예서를 맡기던 날 한기석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후 보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기석과 민지연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한기석은 소방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서야, 예서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불길의 포효뿐이었어요.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고 열기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기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는 방을 향해 기어갔죠. 하지만 그곳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에게 끌려 나왔을 때 한기석은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곁에는 울다 지쳐 쓰러진 민지연이 있었습니다. 예서는요? 우리 예서는 어디 있어요? 한기석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보육원에서 생존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기석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지연은 한기석을 붙잡고 울부짖었죠. 내 딸을 돌려줘요. 예서를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부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민지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기석은 매일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죠. 함께 있으면 예서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기석은 버스 기사로 일하며 기계처럼 살아왔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예서를 잊은 적이 없었지만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자신의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다음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그 다음 정류장도 지나쳤죠. 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기사님, 제가 내릴 정류장 지나쳤는데요. 한기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죄송합니다.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기석은 백미러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여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한기석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예서야 정말 내가 맞니?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날 밤 한기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고에 버스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밤을 새웠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내일도 그녀를 볼 수 있을까?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닐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한기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한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면서 모든 정류장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 그녀가 또 탈까 봐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기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환상이었던 걸까? 내가 너무 예서를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착각한 걸까?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기석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이번에는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버스에 올라타서 카드를 찍었고 한기석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예, 저한테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기석은 운행을 마친 후 터미널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예서라고 합니다. 해명그룹의 양녀예요. 한기석의 세계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한예서, 그 이름, 자신의 딸과 똑같은 이름, 그리고 해명그룹이라니. 한기석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거대 기업 해명그룹, 그곳의 사모님이 입양한 딸이 후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문을 말이죠. 설마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수 있을까요? 한기석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예서라는 이름, 해명그룹의 양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목걸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그는 매일 같은 노선을 운행하면서 예서를 다시 만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가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다는 패턴을 파악했죠. 한기석은 다음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예서가 정류장에 서 있었고 한기석은 일부러 천천히 버스를 세웠어요. 예서가 버스에 올라타자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운행 끝나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기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8시 터미널 근처 조용한 카페. 한기석과 예서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예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저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혹시 저 아시는 분인가요? 한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어보세요. 한기석은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해명그룹에서 잘하셨나요? 예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화재 사고가 있었대요. 그 후로 기억이 많이 흐릿해졌거든요. 엄마 아니 양어머니께서는 제가 5살 때부터 키우셨다고 하시던데 화재 사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한기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화재 사고요? 어디서요? 예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양어머니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요. 그냥 보육원에서 사고가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한기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화재. 25년 전 그날 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기석은 예서의 목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나신 건가요? 예서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이건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양어머니께서 제가 입양될 때 이미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부모님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했죠. 한기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목걸이 혹시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나요? 예서는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들어 올렸어요. 작은 펜던트 뒷면에는 정말로 예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한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25년 전 우리 딸 예서에게 선물한 목걸이예요. 예서는 얼어붙은 듯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25년 전 저희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살배기 딸을 보육원에 맡겼죠. 그런데 석 달 후에 그 보육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존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저희 부부는 예서가 그날 밤 죽었다고 믿었어요. 예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이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보육원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던 예서는 급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화면을 한기석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양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제 입양 서류예요. 여기 보육원 이름이 한기석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희망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 날짜는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예서의 손을 잡았어요.
예서야, 정말 내가 맞는 거구나. 예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보육원에 예서라는 이름의 아이가 여러 명 있었을 수도.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얼굴을 봐. 내 아내 민지연과 똑같아. 그리고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어. 내 아내가 직접 만들어서 예서 목에 걸어줬던 거란다. 예서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날 밤에 한기석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넌 살아있었어. 25년 동안 아빠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넌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기석은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명그룹에 입양된 거지? 화재 현장에서 생존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양어머니께서는 그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쳤다고만 하셨거든요. 자세한 과정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한기석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생존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는 생존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해명그룹 사모님 장서영 씨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나요? 예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오래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양어머니 장서영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예서가 친부모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화제를 돌렸고 과거에 대해 캐묻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사실 양어머니는 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뭔가 필요해서 키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회사 일로 저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시거든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명그룹 내부에서 후계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예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요. 양어머니에게는 친아들 우연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인지 저를 후계자 후보로 키우셨죠. 현우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제가 오빠의 자리를 위협하니까요. 한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서영은 후계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예서를 입양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화재 사건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예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서야, 우리 이 일을 제대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명그룹에 입양됐는지,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예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 민지연은 살아계셔.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지. 25년 동안 널 잊지 못하고 살아오셨어. 예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 진짜 엄마가 계시다니. 한기석은 예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진실을 밝혀내자. 해명그룹이 거대한 재벌 기업이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예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진짜 제 이름이 뭔지, 진짜 부모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두 사람은 진실을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예서는 한기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한기석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기사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확실해지면 그때 아빠라고 불러줘도 되고. 예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고 한기석은 텅 빈 버스 운전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다시 찾은 딸.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명그룹 본사 20층 회장실. 장서영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책상 위에는 예서의 최근 동선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장서영은 그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버스 기사와 만남. 대화 시간 약 2시간. 장서영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비서실 문이 열리고 배민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해명그룹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비서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역할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서영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죠. 배민철은 장서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보고서 확인하셨습니까? 장서영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누구지? 배민철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름은 한기석입니다. 52세, 시내버스 기사로 25년째 근무 중이고요. 특이사항은 배민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장서영이 날카롭게 쏘아봤죠. 특이사항이 뭔데? 배민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25년 전 희망보육원 화재 사건 당시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장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희망보육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25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불길이 치솟는 보육원,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배민철이 안고 나온 한 명의 아이. 장서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서가 뭔가 눈치챈 것 같나? 배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한기석이 예서에게 목걸이에 대해 물어봤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입양 서류를 보여줬다는 목격담도 있고요. 장서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습관이었죠. 뭔가 계산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민철 씨, 25년 전 그날 밤 일을 기억하시죠? 장서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배민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장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해명그룹도 없었을 거예요. 후계 구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준 건 당신의 공이었죠. 배민철은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서영의 지시를 받고 희망보육원으로 향했던 그날 밤. 보육원 관계자에게 거액을 건네고 한혜서라는 아이의 정보를 입수했죠. 그리고 계획대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혼란 속에서 예서를 데리고 나온 것도 배민철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배민철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장서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서가 진실을 알게 두면 안 돼요. 절대로. 배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지시했습니다. 일단 한기석을 감시하세요. 예서와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경고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배민철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서는요? 장서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예서에게는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요.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줘야죠. 지금 가진 걸 잃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배민철은 회장실을 나가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뒀던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서영의 친아들 우현우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의 우현우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명그룹 부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불안했어요. 양녀인 예서의 존재 때문이었죠. 어머니, 예서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우현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장서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야, 넌 아직도 예서를 경쟁자로 보는 거니? 우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예서를 후계자 후보로 키우셨잖아요. 주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서가 진짜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장서영은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현우야, 예서는 도구일 뿐이야. 너를 단련시키기 위한 경쟁 상대로 만든 거지. 진짜 후계자는 당연히 너란다. 우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서영은 예서를 친딸처럼 아꼈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이사회에서도 예서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였죠. 그럼 왜 예서를 이사회 멤버로 추천하신 거예요? 장서영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야. 너 혼자 후계자로 확정되면 이사회에서 견제가 심해져. 하지만 예서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이사회는 분열되고 그 틈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우현우는 어머니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서가 진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장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예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거든. 자신이 바꿔치기 된 아이라는 걸,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우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바꿔치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서는 희망보육원 화재 사건에서 데려온 아이야. 원래 부모가 따로 있지. 가난한 버스 기사와 식당 주인이 친부모야. 우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서는 불법으로 입양한 거예요? 장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봐도 돼. 배민철이 모든 걸 처리했지.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했고 화재 사건으로 모든 증거도 사라졌어. 우현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예서였어요? 다른 아이도 많았을 텐데 장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서의 생년월일이 완벽했거든. 작고의 회장님 유언장에 나온 조건과 정확히 일치했어. 그 아이를 입양하면 상속 구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지. 우현우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상속을 위해 예서를 데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서가 진실을 알게 되면요? 친부모를 만나면요? 장서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쓰는 거야. 예서가 진실을 알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우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예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서를 없앨 수는 없어. 너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거든. 하지만 통제는 할 수 있지. 진실을 알아도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우현우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협박하시겠다는 거죠? 장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박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직시시키는 거지. 예서가 진실을 폭로하면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나고
예서 본인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지난 20년간 해명그룹의 돈으로 살아온 게 사실이니까 사기죄로 엮일 수도 있지. 우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밀함이 무서웠어요. 장서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넌 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 예서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서는 20년 넘게 함께 자란 동생이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현우는 회장실을 나서며 예서를 떠올렸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서를 경쟁자로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서가 불쌍하기도 했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예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우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해명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예서는 다시 한기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한기석이 쉬는 시간에 터미널 휴게실에서 만나기로 했죠. 예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기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예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예서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요. 그날 밤 일이요. 어렸을 때 꿈속에서 봤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요.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장면인데? 예서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어요. 불길이요. 빨간 불길과 연기.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고 달리는 모습. 저는 울고 있었고 그 사람은 계속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한기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예서를 찾으려 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 사람이 나였을까? 한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따뜻한 느낌만 남아있어요. 한기석은 예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서야,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구나. 그날 밤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예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제가 어디론가 끌려갔던 것 같아요. 차에 태워졌고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저를 안고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기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예서를 데려간 사람들. 그들이 장서영과 배민철이었을까요? 그 여자가 장서영이었을까? 예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한기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예서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셨죠?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 민지연은 손재주가 좋으셨어. 예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온갖 것들을 손수 만들어주셨지. 그 목걸이도 내가 3살 생일 때 특별히 만든 거야. 예서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셨어. 예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한예서인 거예요? 해명그룹의 한예서가 아니라 한기석은 예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넌 한기석과 민지연의 딸 한예서야. 25년 전 우리에게서 빼앗긴 아이지. 예서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예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 친엄마는 민지연 씨는 어디 계세요? 한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셔. 25년 동안 혼자 살아오셨어. 너를 잊지 못하고 말이야. 화면 속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예서는 화면 속 민지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랑 닮았나요? 한기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닮았지. 특히 눈매랑 입모양이 똑같아. 내가 웃을 때 보면 내 어머니가 보여. 예서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친엄마를 한기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장서영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거든. 예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들어 양어머니 장서영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자신을 더 자주 불러댔고 과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죠. 특히 친부모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화제를 돌리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사실 요즘 양어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감시하는 것처럼요. 한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걸 알고 있을까? 예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서 배민철 씨가 제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우연처럼 마주치거든요. 한기석은 배민철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장서영의 오른팔이자 25년 전 일의 실행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서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양어머니 서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기석이 수첩을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예서가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희망 보육원 화재 사건 마이너스 2000년 8월 15일 입양 날짜 마이너스 2000년 8월 15일 생존자 없음 마이너스 공식 기록 한에서 입양 서류 마이너스 위조 가능성. 한기석은 놀라서 예서를 바라봤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니? 예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 서재에 오래된 서류 상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우연히 열어봤죠. 거기에 제 입양 서류가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명이 여러 개 겹쳐져 있고 도장도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기석은 예서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위험한 일인데 혹시 들키지는 않았니? 예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심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배민철 씨가 서재 앞을 자주 지나가더라고요. 눈치챈 것 같기도 해요. 한기석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만약 장서영이 예서의 조사를 알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예서야, 이제 그만 조사하는 게 좋겠어. 너무 위험해. 예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2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한기석은 예서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함께 하자.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위험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예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고마워요.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기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호칭. 꿈에서조차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기석은 예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서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는 널 지켜줄게. 절대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예서는 한기석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따뜻함이었어요. 장서영도 자신을 아껴줬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한기석의 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순간 예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서영이었어요. 예서야, 지금 어디니? 당장 집으로 와.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예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어요. 한기석은 예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단 가봐. 그리고 조심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위험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예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터미널을 떠났습니다. 한기석은 예서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장서영이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한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민지연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한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예요. 기석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지연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한기석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예서를 우리 딸 예서를 찾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민지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예서가 살아있다고요? 민지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그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버스에서 예서를 만난 것, 목걸이를 확인한 것, 해명그룹에 입양된 사실, 그리고 장서영과 배민철의 음모까지. 민지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내 예서 25년 동안 살아있었다니 한기석은 민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서울로 올라오세요. 예서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민지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장 갈게요. 오늘 밤 기차를 타고 갈게요. 한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폭풍도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서가 해명그룹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예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냉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거실에는 장서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배민철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예서야. 장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습니다. 예서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장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예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예서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것은 자신이 조사했던 희망보육원 화재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몰래 복사했던 바로 그 문서들이었죠. 예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장서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서재를 뒤지고 다닌 건 다 알고 있었어. 배민철 씨가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거든. 예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장서영 같은 사람이 서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지 않았을 리 없었죠. 왜 그랬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날 의심한 거야? 예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전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요. 장서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친부모,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25년 동안 널 키워준 사람은 나야. 내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재벌 상속녀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친부모를 찾겠다고? 예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진짜 이름이 뭔지, 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장서영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가족? 내 진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뭘 해줬는데? 가난해서 널 보육원에 버렸던 사람들 아니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 예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잠시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 아버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찾으려 했어요. 장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니?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예선은 입을 다물었어요. 한기석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장서영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버스 기사를 만난 거니? 한기석이라는 사람? 예선은 놀라서 장서영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서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 주변은 항상 감시받고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단다. 예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왜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장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넌 해명그룹의 자산이야, 예서야. 내가 25년 동안 공들여 키운 투자야. 내가 함부로 진실을 알고 폭로하면 모든 게 무너져. 그래서 널 보호하는 거지. 예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보호요? 이게 보호예요? 저는 사람이에요. 자산이 아니라고요. 장서영은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람? 그래, 넌 사람이지. 하지만 동시에 불법으로 입양된 아이야. 화재 사건 조작에 연루된 증인이고, 만약 내가 진실을 폭로하면 넌 공범이 돼. 알고 있었니? 예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서영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25년 전 희망보육원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 계획된 일이었지. 그리고 넌 그 계획의 일부로 여기 온 거야. 예선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화재로 죽은 아이들은? 장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넌 그 사건으로 살아남았어. 내가 구해준 거지. 예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구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저만 데려온 거잖아요. 배민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서 양, 진정하시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선은 배민철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했나요? 화재를 일으킨 게 당신이에요? 배민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예선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서영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서야, 현실을 직시해. 넌 이미 공범이야. 25년 동안 해명그룹의 돈으로 살았고 그 돈은 불법으로 얻어진 내 입양과 관련이 있어. 만약 경찰이 수사하면 넌 빠져나갈 수 없어. 사기죄, 문서 위조죄, 심지어 살인 방조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지. 예선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서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모르는 게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넌 이미 공범이고 증거도 충분해. 내가 입은 옷, 다닌 학교, 사용한 신용카드, 모든 게 증거가 돼. 예선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장서영은 예서의 절망을 즐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 예서는 고개를 들어 장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장서영은 천천히 말했어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한기석이나 민지영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과거를 파헤치지 마. 그냥 지금까지처럼 해명그룹의 딸로 살아가는 거지.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넌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예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라고요? 진짜 부모님을 만나지도 말라고요? 장서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 진실을 폭로하면 넌 감옥에 가. 한기석과 민지연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고 그들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예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장서영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장서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니? 내 친부모가 감옥에 가도? 예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25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야. 민지연은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한 불안정한 여자고 그런 사람들이 내 폭로를 견뎌낼 수 있을까? 예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협박이에요. 장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지. 넌 선택해야 해, 예서야. 진실을 밝히고 모두를 파멸시킬 건지 아니면 조용히 살면서 모두를 보호할 건지. 예서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다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우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현우는 우는 예서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서영은 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현우야,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예서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더구나. 우현우는 예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를 지었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우현우는 예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서야 미안해.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됐는지. 예서는 우현우를 바라봤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우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어. 충격이었어. 하지만 예서야, 난 여전히 널 동생으로 생각해. 예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이요? 전 오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데려온 도구인데요. 우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서야, 현우는 내 편이야. 우리 모두 내 편이지.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예서는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장서영, 배민철, 우현우. 모두가 자신을 올가매려 하고 있었어요. 예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장서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 그리고 한기석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마. 알겠니? 예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서영은 배민철에게 눈짓했고 배민철이 예서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예서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장서영의 협박, 진실의 무게, 그리고 선택의 고통, 모든 게 짓눌러 왔죠. 예서는 휴대폰을 꺼내 한기석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서는 휴대폰을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에서는 민지연이 막 기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이 플랫폼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기석 씨 우리에서 정말 찾은 거예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이에요. 틀림없어요. 민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기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플랫폼에 앉아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언제 우리 예서를 볼 수 있어요? 한기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예서는 일찍 깨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장서영의 협박, 친부모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예서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명그룹 저택의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서는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장서영이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며 참석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예서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한예서? 해명그룹의 양녀? 아니면 가난한 버스 기사의 딸? 예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유일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명그룹 본사에 도착한 예서는 바로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장서영은 상석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지었고 우연우는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이사가 예서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서 양, 최근 후계 구도에 대한 소문이 많던데요. 혹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예서는 당황했어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서영이 조용히 예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예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죠. 그럼 후계 경쟁에서 물러나시겠다는 건가요? 예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사들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장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서가 피곤한가 봅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잠시 중단됐어요. 장서영은 예서를 따로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장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짓이야? 이사회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장서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전 정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요. 장서영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어젯밤에 한 말 다 잊었어? 내가 진실을 폭로하면 모두가 파멸한다고 했잖아. 예서는 장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요. 어머니가 아니 장서영 씨가 저를 데려온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저만 살린 거잖아요. 장서영은 예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예서는 뺨을 감싸쥐며 장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너 때문이야, 예서야. 내가 계속 과거를 파헤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장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장서영은 창가로 걸어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넌 계속 해명그룹의 딸로 살 수 있고 한기석과 민지연도 안전할 거야. 예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전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장서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은 다 내 책임이야. 예서는 회장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뺨의 붉은 자국을 확인했어요.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예서는 휴대폰을 꺼내 한기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저 지금 위험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예서는 불안해졌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한기석은 민지영과 함께 작은 모텔 방에 있었습니다. 둘은 밤새 예서를 구출할 방법을 의논했어요. 한기석의 휴대폰이 울렸고 예서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 씨, 예서가 위험돼요. 당장 가봐야 해요. 민지연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갑시다. 우리 딸을 구해야죠. 두 사람이 해명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예서는 본사 로비에서 몰래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민철이 앞을 막아섰어요. 예서 양, 어디 가시려고요? 예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전 나가야 해요. 배민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서 양을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요. 예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경비들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갇힌 거였습니다. 예서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층에 도착해서 비상계단을 찾았죠. 예서는 계단을 통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층을 내려가지 못했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예서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문을 발견했고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서는 옥상으로 나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예서는 난간 쪽으로 걸어가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기증이 났지만 이곳이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예서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본사 옥상에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한기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서야, 거기서 기다려.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예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 무서워요. 전화를 끄는 예서는 난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우현우였어요. 예서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오빠 우현우는 예서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예서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예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도 어머니 편이잖아요. 저를 막으러 온 거죠? 우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왔어. 예서는 우현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제가 사라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야 후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예서야, 난 널 20년 넘게 봐왔어.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넌 내 동생이야. 예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나갈 수 있게요. 우현우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이야. 우현우는 예서에게 비상계단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1층 비상구를 열 수 있어. 경비들이 없는 동쪽 출구야. 예서는 놀라서 열쇠를 받았어요. 오빠 고마워요. 우현우는 예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예서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진실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예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와 배민철 씨가 저지른 일이죠. 우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난 방관했어. 그것도 죄야. 예서는 우현우를 안아줬어요. 오빠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현우는 예서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 어머니가 알기 전에. 예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우현우는 옥상에 남아 예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어머니.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장서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서가 도망쳤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어요. 예서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우현우가 알려준 동쪽 출구를 찾았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예서는 정문 반대편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온 예서는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때 익숙한 버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기석의 버스였습니다. 예서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빠. 버스가 급정거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석이 운전석에서 내려와 예서를 안아줬어요. 예서야,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예서는 한기석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한기석은 예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때 버스 뒷문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예서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 민지연이었어요. 민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예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서야, 우리 예서야. 예서도 민지연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마주 섰습니다. 민지연은 예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 내 딸 예서는 민지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민지연은 주저앉으며 예서를 꽉 안았습니다. 한기석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25년 만에 재회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한기석은 세 식구를 버스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기석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장서영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지연은 예서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손이었죠. 예서도 민지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가 맞죠? 예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서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내 딸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예서는 민지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민지연의 채취가 낯설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것 같았어요. 모텔에 도착한 세 사람은 방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서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장서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숨기려고 할 거예요. 25년 전 일도, 제 입양도, 다른 아이들의 죽음도요. 민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무슨 말이니? 예서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희망 보육원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장서영과 배민철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 살아서 빠져나왔다는 것을요. 민지연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어떻게 한 기석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 말만으로는 안 돼. 장서영은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덮을 거야. 예서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어요. 어머니 장서영의 서재에서 찾은 파일들이에요. 입양 서류, 보육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돈 기록, 그리고 배민철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한기석은 USB를 받아들며 놀라워했습니다. 언제 이걸 준비한 거니? 예서는 작게 웃었어요. 며칠 전부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모아뒀어요. 장서영이 제게 협박할 때 느꼈어요. 증거가 없으면 전 평생 그 사람의 그늘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민지연은 예서를 꽉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배민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기석 씨, 예서 양을 데리고 계시죠? 한기석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배민철은 웃음을 흘렸어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24시간 안에 예서 양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한기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법적 조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들이야말로 범죄자잖아. 배민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25년 전 일을 증명할 수 있나요? 반면 우리는 예서 양의 유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서 양은 해명그룹의 양녀니까요. 한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민철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기석 씨. 당신은 정가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10대 기업입니다. 누구 말을 믿을까요? 배민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기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배민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서 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협박이었습니다. 예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이었어요. 한기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서와 민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봤어요. 아빠, 뭐래요? 한기석은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24시간 안에 널 돌려보내라고. 아니면 유괴죄로 고소하겠대. 민지연이 붕괴하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예서는 우리 딸이야.
어떻게 유괴가 돼?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장서영이 예서의 양어머니야. 우리는 친권이 없어. 그게 문제지. 예서는 생각에 잠겼어요. 법과 진실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경찰에 가야 하나요? 한기석은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가면 일단 널 보호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장서영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 수도 있지. 민지연이 물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직접 증거를 공개해야 하나요? 예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내면 장서영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한기석은 예서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그것도 방법이야. 하지만 위험해. 언론에 공개되면 우리도 노출되고 장서영이 더 과격하게 나올 수 있어. 예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진실을 밝혀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민지연은 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서야,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예서는 민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줬잖아요. 전 그 사랑을 느껴요. 민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예서를 안아줬습니다. 한기석도 두 사람을 안아줬어요. 가족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기석은 오랜 친구인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큰 특종이야. 기자는 흥미로워하며 만나자고 했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모텔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기자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기자에게 USB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25년 전 희망보육원 화재 사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해명그룹이 계획한 일이야.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야? 증거가 확실해? 예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전 그날 밤 살아남은 유일한 아이예요. 기자는 예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해명그룹의 양녀 한예서 씨? 예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한예서가 맞아요. 한기석과 민지연의 딸이죠. 장서영이 저를 훔쳐간 거예요.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대단한 특종이야. 하지만 위험해. 해명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기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기자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오늘 저녁 뉴스에 내보낼 수 있어. 그때 카페 밖에서 수상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한기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배민철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호원들이 따라왔어요. 배민철은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기석 씨, 도망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서 양을 보호하러 왔을 뿐입니다. 한기석은 예서와 민지연을 뒤로 숨기며 대응했어요. 보호? 감금의 잘못이겠지. 배민철은 태연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 명령서입니다. 예서 양을 법적 보호자인 장서영 여사께 인도하라는 임시 조치예요.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배민철은 기자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기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죠. 배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취재? 무슨 취재 말입니까? 예서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25년 전 희망보육원 화재 사건요. 당신이 저지른 방화 사건.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배민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서 양, 진정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불을 질렀죠. 다른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저만 데려갔잖아요. 카페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민철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어요. 경호원들이 예서를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이 막아섰어요. 내 딸에게 손대지 마. 한기석은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지연은 예서를 꽉 안으며 보호했어요. 내 딸을 데려갈 수 없어. 절대로. 배민철은 상황이 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목격자가 생겼어요. 그는 경호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물러나라. 여기는 너무 공개된 장소야. 경호원들이 한기석을 놓아주고 물러섰어요. 배민철은 예서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예서 양 후회하실 겁니다. 사모님을 적으로 돌린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예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 이미 선택했어요. 진실을 선택했어요. 배민철은 비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한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기석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자도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세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보호 조치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예서는 정식으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건, 자신의 입양 과정, 장서영과 배민철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요. 담당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이네요. 제대로 수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기석은 USB를 형사에게 건넸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하던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그날 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해명그룹 25년 전 보육원 화재 사건 연루 의혹. 기자가 약속대로 보도한 것이었어요.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명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장서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뉴스가 보도된 지 일주일 후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서영과 배민철은 긴급 체포되었고 해명그룹 본사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25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 서류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보육원 관계자에게 전달된 뇌물 내역, 화재 전후 배민철의 동선 기록, 그리고 예서의 입양을 위조한 문서들까지 모든 증거가 장서영과 배민철의 범죄를 증명했어요. 검찰 조사실에서 장서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건 배민철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압수된 녹음 파일에는 장서영의 지시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예서라는 아이를 데려와.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단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장서영 본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배민철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사모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하지만 검찰은 배민철이 단순 실행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판단했어요. 화재를 일으킨 것도 다른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것도 모두 배민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살인, 방화, 문서위조,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우연우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몰랐어요. 우연우는 예서를 도와 탈출시킨 사실을 진술했고 검찰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우연우는 법정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우연우는 진실을 선택했어요. 재판은 전국의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첫 공판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장서영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죠. 옆에는 배민철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서영과 배민철은 2000년 8월 15일 희망보육원에 방화하여 7명의 아동을 살해하 고방청석에서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사고사로 알고 살았던 가족들이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기석과 민지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서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기억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길 속에서 누군가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사람은 저만 데리고 나갔어요. 예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차에 태워졌고 낯선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딸이야. 과거는 잊어. 그 여자가 장서영이었습니다. 장서영은 예서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피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왜 그동안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서는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장서영은 제게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저와 제 친부모가 모두 위험해질 거라고요.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됐어요. 결국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서영은 살인죄, 방화치사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배민철은 동일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장서영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배민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한기석과 민지연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예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판결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서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오늘 판결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한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예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예서입니다. 해명그룹의 양녀가 아니라 한기석과 민지연의 딸 한예서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과 함께요. 한기석과 민지연이 예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예선은 법원에 성명 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해명그룹의 양자 관계를 해소하고 친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회복하는 절차였어요. 법원은 예서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예서는 한기석과 민지연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그 순간 예서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해명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어요. 우연우는 부사장직에서 물러나 평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서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예서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일찍 행동했다면 예서는 우연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도와줬잖아요. 우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예서에게 말했어요.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함께 산 시간은 진짜였어. 예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빠를 잊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두 사람은 포옹하고 헤어졌어요.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첫 차의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한기석은 25년 동안 운전해온 그 버스의 운전대를 잡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예서가 앉아 있었고 버스 맨 뒷좌석에는 민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한기석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아빠, 출발해요. 예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를 출발시켰어요. 버스는 천천히 차고를 빠져나와 아침 거리로 향했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승객이 올라탔어요. 한기석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예서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5년 동안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이 작은 목걸이가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민지연은 뒷좌석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모습,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민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우리에서 돌아왔구나. 민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류장마다 멈춰서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줬어요. 한기석은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 버스와 같구나. 누군가는 타고 누군가는 내리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하는 순간이지. 한기석은 백미러로 예서를 바라봤어요.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서야, 배고프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아침 먹자.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예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빠. 엄마도 함께요. 민지연이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먹자. 25년 만에 가족 식사네. 세 사람은 웃음을 나눴어요. 버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어요. 예서는 창밖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예서의 이야기는 특별했지만 동시에 평범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찾아 헤맨 한 사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빠, 저 이제 버스 기사가 되고 싶어요. 예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놀라서 예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처럼 사람들을 태우고 싶어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요. 한기석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가르쳐 줄게.
민지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멋진 버스 기사가 되겠네. 예선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재벌 상속녀로 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예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어요. 버스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기석은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내렸고 이제 버스 안에는 세 가족만 남았습니다. 한기석은 운전석에서 일어나 뒤로 걸어갔어요. 민지영과 예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민지영과 예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25년의 단절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줘서요. 예서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모든 것들에게. 한기석과 민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어요. 버스 터미널을 벗어나 거리로 나선 세 사람. 그들의 뒷모습은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25년의 기다림과 눈물,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한기석이 태운 마지막 승객은 25년 전 떠났던 딸이었고, 이제 그 딸은 아버지의 첫 번째 승객이 되어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